네, 반갑습니다. 유일아입니다. 오늘은 반객 유지라고 하는 내용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반객 유지는요, 손님이, 객이 오히려 주인 행세를 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의 뜻을 잘 살펴보게 되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수처작주라고 하는 한자성어가 있는데요, 머무른 곳에 주인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어찌 보면 그와 유사한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쩔 때 보면요, 지금은 좀 많이 변화가 됐는데요, 천성이 좀 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색한 곳에 가게 되면 좀 더 그 소극적이고 위축되는 경향이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그 낯선 곳에 가거나 다른 회사에 가서 회의를 하거나 또는 좀 그 어색한 사람들과의 어떤 회합을 갖거나 뭐 이런 경우가 닥치게 되면 왠지 불안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나요? 이 반기의 기준은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주인처럼 이렇게 그 행동하라라고 하는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 반기의 기준은요, 그 병법 36개 중에서 병정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병정계 속에서는 상황이 좀 안 좋아져 가지고 위기를 갖다가 극복해내고 막 그냥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럴 때 비록 어제의 동맹이었지만 내가 실리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를 배반하거나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 차별화된 전략 이런 것들을 쓰는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병정계라고 합니다. 반객 이주는 동맹 관계를 배반시키거나 또는 다른 사람과의 결탁을 통해서 나의 실리를 찾아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띠는 그런 계책 중에 하나이죠. 그런 그 전래되는 고사 속에서의 사례가 주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뻐꾸기의 탕란을 통해서 반객 유지의 어떤 그 진수가 그 안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뻐꾸기는요, 천성이 둥지를 못 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교활하게도 비슷한 그 새 종류한테 가서 남의 둥지를 빌려가지고 알을 낳곤 합니다. 이렇게 다 살펴보다 보니까 저 둥지에다가 내 알 하나를 갖다 집어넣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상대방 새끼를 부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어미새가 잠깐 자리 비었을 때 몰래 가서 그 알을 하나 먹어치우죠. 그리고선 자기 알을 하나를 갖다가 딱 거기다가 낳고 도망쳐 나옵니다. 요 그 알은 다른 알보다 하루 정도 일찍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화가 되고 나면 저 바깥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던 어미 뻐꾸기는 아주 자기의 목소리를 갖다가 잘 이렇게 소리를 내서 그 새끼 뻐꾸기가 나는 뻐꾸기구나 라고 하는 것 갖다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교신을 한다 그러죠. 그것도 모른 채 가모인 새는 열심히 모이를 갖다가 먹이고 이렇게 키우게 되죠. 뻐꾸기는 다른 부화된 알보다 더 덩치가 크고 생존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다른 무리의 새들을 열심히 밀어내고 결국은 그 둥지를 독차지한다 그러죠. 그 뻐꾸기는 가짜 어미로부터 많은 영양분을 받고 결국은 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날 수 있게 되게 되면 원래 자기의 친모인 뻐꾸기한테 가서 세상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그런 형태의 상황이 뻐꾸기의 탕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뻐꾸기는 본래 자기 둥지 속에 있는 다른 경쟁자들을 밀어내고 이렇게 생존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이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어떤 반객 위주의 어떤 정수와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뻐꾸기의 탕란과 같은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유사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을 겁니다. 어제까지 내가 키웠고 잘 도와줬던 후배가 오늘 갑자기 나의 뒤통수를 갖다가 후려치거나 비수를 꽂게 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뭐 또 어제까지 나의 동료였으나 지금 형평상 그를 갖다가 좀 멀리하고 나의 실리를 쫓아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왕왕 있는데요.
저 멀리 미국에 있는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회사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할리 데이비슨은요, 2차 세계대전까지는 군납을 통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많이 그 회사가 성장했었죠. 그런데 그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서부터는 특히 일본이 70년대, 80년대에 비약적으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오토바이 생산을 갖다가 잘 하고 나서 미국 본토에 상륙하게 됩니다. 값싸고 그 다음에 그 품질이 좋은 일본산 오토바이는 전통적인 미국의 그 오토바이의 대명사인 할리 데이비슨을 제치고 엄청나게 시장을 갖다가 점유하기 시작합니다. 할리 데이비슨의 위기가 찾아왔죠. 할리 데이비슨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할리 데이비슨은 자기네 상품인 오토바이 자체의 성능을 개선하거나 품질을 갖다가 더 좋게 만드는 이런 쪽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각도에서 혁신적인 어떤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다름 아닌 HOG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일종의 문화적인 접근인 것 같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오너십 그룹 뭐 이런 표현이 돼가지고 할리 데이비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만들었죠. 헬멧, 모자, 자켓, 뭐 기타 등등의 그들의 어떤 한 동아리 같은 분위기를 조성시켜 놓고 이들이 한 무리가 돼서 이렇게 군웅할가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패턴들을 갖다가 조성시켰죠. 이렇게 HOG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품 자체의 성능을 개선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그 그룹 속에 속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속감, 동질감 이런 것들을 조장시켰더니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였죠. 결과적으로 HOG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오히려 그것이 부속된 결과가 아니라 그 내용이 바로 주인공이 돼서 성능 개선하고 그 다음에 성과를 발휘시킬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모습으로 작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이 그 위기를 극복했던 상황처럼 우리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늘 상황은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늘 위기가 공존하고 있죠.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지금도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그런 요소일 겁니다. 그래서 반객 위주의 갖고 있는 가치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위기 요소나 어떤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했다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고 어떤 이 패배의식, 피해의식 이런 걸 키우기보다는 어떤 틈새가 있나 어디서 어떻게 반전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잘 탐색을 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갖는 것이 반객 위주가 갖고 있는 희사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좀 더 바짝 올리라고 그랬어. 이거를 순서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